자, 권군대님. 네. 그 나 혼자 산다 보세요? 그럼요. 최애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와이프도 나 혼자 산다는 안 빼놓고 보고 다시 그래요? 보기. 와이프님께서 혼자 살고 싶은가 보세요. 저랑 살기 힘든가 봅니다. 아, 그래요? 근데 네. 이 나 혼자 산다의 이유진 씨가 네. 이유진 씨 아시죠? 그럼요. 네, 요즘 뭐 새로운 나온 패널 같아요. 패널 아니고 이제 네. 게스트인데 네. 그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젊은 친구인데요. 인테리어 내돈 내산으로 인테리어 하는데 관심이 많은 젊은 친구인데 인테리어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 서울의 반지하에 살다가 경기도로 갔다고 했는데 네. 그 내용이 기사로 떠가지고 많이 이슈인가 봐요. 커뮤니티에서 난리더라고요. 이준 씨가 월세 35만 원 내고 있는데 경기도 양주에 있는 새 아파트에 전세 2억에 대출을 1억 6천 받아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최근에 우리 유명한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화장실 같은 이런 데서 월 35만 원 내다가 새 아파트 간 거예요. 근데 월세가 32만 원으로 준 거죠. 이거 월세와 이자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잘 갔다, 주거 환경 좋고 깨끗하고 새 아파트에 단지 내 조경도 좋고 너무너무 좋겠다, 너무너무 잘한 선택이다라는 이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자세하게 제가 좀 보면은 전세 2억에 1억 6천을 대출 받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유진 씨가 4천만 원 정도는 있다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네. 제한테 만약에 왔으면은 재테크적으로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또 본인 선택 저는 굉장히 존중하고 잘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할 때 어떤 그런 모습 보고 재밌어하는 시청자들이 많았을 거고. 그렇죠. 더군다나 반지하잖아요. 네네. 반지하면 어둡고 칙칙하고 기생충을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점점 이제 좋아지는 게스트하우스처럼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많이 이제 좋아들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반지하 살다가 이제 아파트로 가니까 아파트 지상이잖아. 또 양주면은 조금만 나가면 다 산이고 숲이고 굉장히 숲세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고 되게 좋아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저거 반지하면은 요즘 서울시에서 반지하 니꼬로 재개발해. 그렇죠. 이제 그게 또 눈에 딱 들어와. 그러면 차라리 저 반지하를 샀으면 어땠을까? 또는 만약에 이분이 양주를 갔는데 너무 거기가 살기가 좋아. 그럼 거기서 집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서울에서 이제 경기도로 나간 거야. 네네. 그럼 이분이 다시 서울 들어올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 네. 그 여러 가지 이상하게 재테크 전문가는 순수하게 보지를 못해. 자, 이유진 씨 같은 경우는 연예인이고 요번에 작품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고 이제 유명해지게 되면은 또 다른 작품을 통해서 일반 직장인들이 모을 수 있는 월급, 연봉 10년 만에 10년 동안 모을 돈을 한 번에 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에 나갔다가도 언제라도 사실은 서울에 집 마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 청년들 같은 경우는 한번 나가게 되면은 알다시피 다시 들어오기 어렵다는 건 너무나 명확한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재테크라고 하는 거는 이 한 번의 선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신림동에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과 같이. 네. 근데 옛날에 저희가 포암동에서 용산에서 신림동으로 이사 온 거예요. 포암동에서 신림동으로. 네. 근데 왜요? 만약에 이제 신림동이 조금 더 살기 좋다고, 평지고, 거기는 산이고. 그 옛날에는 네, 또 어렵군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에 후암동에 우리가 자리 잡고 있었으면 집값이 3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후암동에 계신 분들은 예전에 서초나 반포나 이런 것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네, 왜냐면 후암동에 사는 것보다 반포에 들어오는 게 지금은 양극화돼서 불가능하지만 예전에는 조금만 무리하면 들어올 수 있었어요. 압구정까지 갈 수 있었거든요. 지금 많이 차이 안 났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순간에 어떤 집, 어떤 지역을 선택하냐가 내 후손의 미래를 결정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수성까지요? 예. 네. 그 청년들도 이제 애 낳고 그렇죠. 뭐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양주에 나갔잖아요. 네네. 양주가 정말 살기 좋아. 맞아요. 그럼 양주에 아파트를 살고 우리 동네다. 괜찮네. 자리를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저희 재테크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 중심으로 들어오는 게 조금 더 이득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조금 더 저렴한 주택이었어. 그러니까 중심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라 하더라도. 많이 포기하죠. 비싸다는 그렇죠. 생각. 아예 이제 들어갈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유진 씨처럼 반지하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저는 이제 투자 전문가니까 이제 반지하게 되면은 재개발 얘기가 바로 매칭이 돼서 떠오르거든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이 반지하가 많이 모여 있는 밀집된 지역들을 재개발해서 가장 우선 대상 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주고 또 그런 지역들이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반지하 투자가 무조건 100% 너무 좋다, 뭐 위험하지도 않다 이런 거는 아니고 투자 자금이 작을 때 가성비 대비해서 잘만 고르면 정말 괜찮다 이런 수준인데 어제 서울시가 이 모아타운 4곳을 선정을 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선정된 곳이 아주 중심지라고는 아닌데요. 예, 구로구라든지 강북구라든지 그 다음에 중랑구 정도 이렇게 4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선정된 이유를 보니까요. 일단은 주차난이 심하고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그리고 오래됐고 불편하고 거기에 반지하 주택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개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선정을 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최근에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은 강남권에도 보면 일원동이라든지 또는 강남역에 침수가 돼서 또 사고도 나고 사람도 다치고 이제 사망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런 지역들, 강북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남권에서도 침수가 굉장히 많이 되는 곳들도 있거든요. 제가 이 사무실이 저희 사무실 방배동이잖아요. 네. 그 제가 지금 반포거든요. 제가 작년에 이 사무실에서 집에 가다가 침수차 될 뻔했어요. 거의 차가 3분의 1까지 잠긴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위험했네요. 네. 그래서 제가 강남에 지도를 보면서 강남에서 침수가 자주 되는 곳들을 한번 찝어보면은 이런 지역들이 강남 내에서도 재개발이 빨리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강남권 내에서 침수 위험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의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헤란로 있죠. 업무지구가 밀집되어 있는 그 라인을 따라서 침수 위험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역, 그다음에 선릉역, 강남역, 교대역, 그리고 내방역까지 이 테헤란로로 이어지는 라인에 침수 위험지역이 되게 많아요. 역삼역만 이렇게 언덕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다 보니까 침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치동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대청역, 일원동 있는 대청마을 지역, 이 지역이 침수가 굉장히 많이 됐고 작년에 이제 이슈가 됐고 사망 사고가 나왔던 곳이 이 대청역 일대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요 대청마을 일대 일부가 모아타운 3차로 선정이 되면서 지금 현재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강남에서 재개발이 된다?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3차로 지정되는 모아타운이지만은 방배동 일대가 모아타운 1차,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서 처음 모아타운이 이제 지정할 거야, 선정할 거야라고 했는데 1차로 선정된 곳이 강북도 있지만 방배동 일대에 모아타운 1차가 선정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테헤란로 라인에 있는 이 지역들은 대부분 다 업무지구잖아요. 주택가가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모아타운이나 재개발, 역세권 개발 이런 주택가 재개발이 돼서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지역 대치동 일대 그다음에 내방동 그러니까 내방역 일대 방배동 주변 지역이 가장 유망하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시하고 보셔야 될 곳 중에 하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다면 저는 반드시 이런 지역들은 재개발이 돼서 주거 환경이 정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대청역 주변은 저희가 재개발을 2년 전부터 저희가 빌라를 사주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1.5룸 기준으로 했을 때 4억대 한 중반 정도를 사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5룸이면은 강남에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 그러니까 강북으로 가면 반지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게 지금 25억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은 예. 단지로만 개발되더라도 300세대, 500세대만 되더라도 강남권에서 만들어지면은 30평대 기준으로 당연히 25억이 넘죠. 그리고 이제 방배동 같은 경우가 재개발이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죠? 방배동 같은 경우 재개발이 지금 15차까지 가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신통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통기에. 근데 이제 방배동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빌라를 갖고 아파트를 재개발한다 그러면은 보통 17억, 18억대 아파트를 짓는 금액대로 형성이 됐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방배동이 워낙 대단지,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2개 이상 생기다 보니까 방배동 같은 경우도 이제는 아파트가 30억대를 찍는 지역으로 다들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억짜리, 17억짜리 아파트를 짓다가 30억짜리 아파트를 짓는 상품으로 바뀌다 보니까 빌라 가격이 얼마나 많이 상승했겠어요.
그러니까 2배 정도가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방배동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뭐 저 13구역도 그렇고 15구역 같은 경우도 그 반지하 같은 경우 이제 관리 처분이 거의 다 임박한 것 같은 경우 15억 정도 부르더라고. 맞아요. 반지하도 이 지분의 크기에 따라서 이 감정평가 금액이나 또는 가격이 형성되는 게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 가격이 많죠. 생각보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호재들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재개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재건축도 있고요. 또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이 내방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 돼서 내방역 역세권에 업무상업 지역으로 개발이 된다는 것과 또 이 테헤란로가 쭉 오다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 방배동 지역이 굉장히 소외되고 방치됐던 곳이에요. 근데 예전에 방배동 하면은 부촌이라 불렸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서리풀 터널이 뚫리게 되면서 테헤란로를 다이렉트로 이제 갈 수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아파트들, 새롭게 만들어진 아파트들의 가치도 높아지고 또 주변 지역이 아직까지는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지 않지만 재개발을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주민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반지하 같은 경우 이미 개발구역 같은 경우 가격이 너무 아까 15억 정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 개발구역이 아닌 것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조사를 해보면은 갭 투자, 전세가 지금 현재 형편없는 수준이라 감안을 하더라도 갭 투자로 2억대에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지역이 여기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강남권에서 내가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 또 지역에 지역적인 호재도 있는 지역을 2억대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지금 주어져 있다라는 거.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역전세라든지 전세 사기 때문에 많이 움츠려 있잖아요. 그래서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되게 안타깝고 지금 이제 자금 때문에 밀려서 경기도나 수도권으로 나가실 분들이 조금만 자금을 융통을 해서 대출이라든지 청년들이나 또는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 같은 걸 잘만 이용한다면 굉장히 저금리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 투자가 서울에 내 집 마련, 그것도 아파트로 할 수 있다는 기회가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이제 위에 반포가 있단 말이에요. 반포가 이제 30평대 기준 했을 때 평균 가격 한 4, 5억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반포 1단지가 지금 가장 비쌀 걸로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만 40억 정도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반포의 영향을 받아서 이 방배동의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뛰고 있는데 최근에 강남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한다는 기사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많이 떨어진다. 네네네.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방배동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정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021년 말 가격에 대비해서 강남권 같은 경우는 95%까지 상승을 했다가 회복했죠. 회복했죠. 근데 조금 떨어진다고 했을 때 얼마까지 지지를 할 수 있을까? 저는 90% 이하로는 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현재 강남권에 있는 사람들이 보유세 때문에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내년에 정부가 공시가격도 현실화율도 원래는 80% 올리겠다라는 걸 지금 60%로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하고 작년 대비해서 원래 이 종부세라든 이런 것들이 큰 폭으로 감면을 받아서 그동안에 부담을 느꼈던 분들이 부담을 좀 덜 느끼는 상황. 그러니까 계속해서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장기간 강남권이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이 하락이 오히려 이런 빌라나 단독주택에 가격적으로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지금 현재 강남 이 서초구 같은 경우는 95%까지 회복한 상태고 여기서 지금 2, 3%가 조정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방배동의 빌라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70%로 하락한 상태에서 쭉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정부의 정책이 이 아파트보다는 빌라, 그러니까 비아파트 시장을 좀 살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렇죠.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추석 전에 9.16 대책에서도 보면은 공급 정책이긴 하지만 비아파트를 활성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9.16 대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던 게 이제 공급 측면만 강조했던 대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선거 전에 이 수요에 대한 대책이 나올 거고 그 수요에 대한 대책의 한 부분을 반드시 비아파트에 대한 활성화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뭐 취득세라든지 뭐 혜택이라든지 지금 현재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화되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정고점 대비 70%밖에 회복이 되지 않은 이 비아파트 시장이 좀 더 수요자들이 들어오기 쉬운 그런 시장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측면들이 고려된다면 뭐 아파트 가격이 조금 조정받는다고 해서 비아파트가 영향을 받지는 않고 오히려 과도하게 하락해 있는 부분이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매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금매가 지금 많이 시장에서. 네네. 금매를 살 수 있다면은 저는 아파트건 비아파트건 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25억짜리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 지역의 반지하 네. 포함한 이제 딜라가 네. 고점 대비 70% 이하라고 한다면은 매수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서울에 그런 지역이 좀 많은가? 많지는 않은데 중심지 상대적으로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덜 빠졌고요. 중심지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의 위험 지역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빠지게 되면서 매매 가격이 또 동반해서 빠졌거든요. 그런 지역이 유망한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큰 변화가 생기는 곳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남산 주변 같은 경우가 고도지구가 내년 초에 완화되고 확장 발표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재개발이 되지 않을 걸로 생각했던 지역이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잖아요. 또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보면 남산 주변 지역이 노후주택가 밀집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노후도가 막 91%, 92% 되는 데도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느 재개발에 대한 대상 지역을 답사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91% 노후도 된 곳은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도 있고요. 지금 방배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양재동, 그다음에 일원동의 하단 부분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도 유망한 지역이고 가장 최상급지이면서도 가격이 과도하게 빠진 지역들 중에 몇 군데 지역이고요. 이 지역 말고도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지역들도 상당히 많죠. 근데 사실 이런 동은 저희가 사중 금액 대비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또 사주긴 좀 부담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미 상당 부분이 모아타운으로 선정됐으니까 하단 지역들 같은 경우도 투룸 가격 대비해서 지금 9억 정도? 와, 전세가 저희가 8억대니까. 5억대 사줄 때도 비싸다 그랬는데 그렇죠. 9억까지 뛰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실투자금이 거의 5억 가까이, 6억 가까이 드는 상황이 근데 바뀌었죠. 9억도 방배동 생각하면은 뭐 16억, 18억까지는 또 되게 쉽게 뛸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빨리만 진행이 된다면. 그렇게 하고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상담을 하거나 방송국 PD들하고 얘기를 할 때 많이 질문하는 게 예를 들어 100에서 70%까지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막 유튜브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집값이 한 40% 떨어진다, 폭락한다, 50% 폭락한다, 뭐 이런 얘기 있으면은 네. 70%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진짜 괜찮을까?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게 무슨 퍼센트로 네. 무슨 이제 그 선무당에 사람 잡는 것처럼 그냥 콕콕 집으면은 40% 떨어지고 30% 떨어지는 게 아니고 땅 가격과 거기에 건축비와 인건비를 더했을 때 만들어지는 순수 원가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그 원가 이하로 떨어지긴 어렵잖아요. 지금 원가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져 있는데 아파트 말고 빌라나 이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떨어져 있는 이유가 실제로 원가를 계산했을 때 이게 적당한 가격이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심리에 의해서 확 무너져서 기피하고 공포해서 아예 그런 걸 쳐다보지 않다 보니까 수요가 빠져버리니까 물건이 쫙 가격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과정들을 거치고 있지만 세상은 양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힘든 부분이 있으면은 그 힘든 상황이 오히려 투자자들한테는 대단히 좋은 투자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시기가 오히려 투자 금액이 가장 적게 들어가면서 좋은 투자 물건을 고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현재 전체 시장이 내년에 전망 보게 되면 뭐 2차 폭락이 온다, 뭐 PF 터진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만 들고 나와서 내년이 너무 어려울 거고 투자하면 안 된다,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고 2년 있다가 후회를 할까요? 내가 잘 선택했다고 할까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 투자한 사람이, 뭐라도 산 사람이 2년 뒤에 정말 그때 내가 결정하고 잘 투자했구나라는 결론이 낼 거예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2년 뒤에 저는 후회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은 못하고 한 연초나 돼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초요? 지금은 너무 사람들이 네. 약간 겁을 먹고 있어요. 맞습니다. 많이 겁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PF 문제도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PF가 4월 이후에 터진다. 총선 전까지만 막았다가 그때 터트린다라고 하는데 이 PF 위기설은 벌써 저는 몇 번 이미 올해 터진다는 얘기를 저는 이 유튜브에서
한 200번 본 것 같아. 200번. 올해 터진 거. 올해 또 지나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이게 드러난 위기는 실제 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PF라고 하는 게 저축은행들이나 뭐 이런 대상이 된 증권사나 이 상황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알고서 지금 모든 거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자기네가 망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드러난 거는 위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터질까. 뭔진 모르겠어. 뭔지 뭐 모르겠어요. 또 다른 전쟁이나 네네. 아니면 뭐 갑자기 무슨 또 뭐 제2의 뭐 코로나라든지 뭐 중국과 뭐, 대만의 뭐 전쟁이 요즘 뭐 나타나거나. 폐렴 저도 좀 기침을 한적 고생했는데 뭐 이런 거들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지. 사실 드러난 거에 대한 거는 저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예기치 못했던 위험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횡단보도를 맨날 건너는데 뉴스에서 맨날 교통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교통사고 날 것 같아서 횡단보도를 건너지 말아야 되고 번개 맞아 죽은 사람이 뉴스에 나오니까 비 오는 날은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세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횡단보도를 건널 때 파란불의 좌우를 잘 보고 건너야 돼. 그렇죠. 좌우를. 네, 그다음에 천둥이 칠 때는 골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산 들어도 안 되고. 이것만 지켜도 위험한 일이 당할 일이 없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 같은 경우도 자 고점에 올라간 부동산 강남 쪽의 아파트라든지 재건축이나 이런 고점을 무른 부동산을 사는 건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조정될 수도 있고 또 더군다나 정부에서 강남의 아파트는 조금 떨어지길 원해요. 맞아요. 정책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시장을 가면 안 되고 오히려 70%대 머물러 있는 시장을 정부에서 끌어올리기 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서울의 비아파트 시장을 끌어올리기 원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를 오히려 잡는 거. 그다음에 서울의 외곽에 보면은 아직까지 개발지임에도 불구하고 75%대 유지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금매가 있는. 그런 것들을 사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인 하향적인 리스크는 없는 거죠. 저는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은 사실 이런 요소를 다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가 이하는 사도 된다. 원가 이하로는 다시 나오기가 어렵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지역의 물건이 원가 이하다. 개발이 되든 안 되든 정상 가격으로만 올라와도 충분히 투자금 대비 높은 수익, 거의 50%에서 100%의 수익은 확보하고 출발하는 거잖아요. 어떤 투자가 50% 100%를 확보하고 투자하는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마이너스 나지 않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투자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원가 이하의 지역, 지금 현재 이 영상에서 거론되지 않은 지역들 중에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너무 투자하고 싶어하는 지역 그곳도 있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 초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올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원가 이하 물건들이 많아서 신나게 막 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물건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개발될 만한 지역에 그런 원가 이하 물건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거 뭐 시장 경기하고 상관없이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에 좀 사야 되는 것들은 빨리 좀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저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위험을 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상품들로 선택을 미리 해 놓으시는 것도 가장 좋은 재테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